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홍콩이 영국이 어떻게 이제 넘어가게 됐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국의 통치 하에서 홍콩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1925년도 홍콩 총파업부터 해가지고 홍콩에 있었던 노동자 조직 그리고 폭동 사태, 네. 뭐 이런 걸 좀 한번 얘기해 보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홍콩이 영국이 할양된 다음에 사실 홍콩 지역이 순조롭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뭐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국식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로 나가는 창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서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현관 중에 하나로 이제 홍콩이 기능을 하게 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세계의 접점이죠.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영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도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1925년에 이 홍콩 대파업은 홍콩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1925년에 이제 그 중국 전국적으로 이 반제국주의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뒤에는 이제 그 1921년에 창당됐던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상해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재화방을 중심으로, 재화방이라고 하는 건 일본 자본인데 중국에다 투자를 해서 세웠던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래서 인포멀 엠파이어죠. 일본의 중국에 있었던 인포멀 엠파이어인데, 이런 그 재화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 식민 당국, 식민지 그 지역에서 이 파업, 스트라이크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상해에 있었던 이 공부국 당국이 이 들고 일어났던 노동자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발포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일본 자본, 일본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식민주의자들 전체, 그러니까 영미를 비롯한 식민주의자들 전체, 중국을 침탈하는 이러한 식민주의자들 전체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크게 번지게 됩니다. 지금 공부국이 발표했다는 건 영국군이 발표했다는 거죠? 그렇죠. 영국,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영국 공부국 소속으로 상하이 조계를 이제 경비를 쓰는 이제 인도인 시크교도 경비 조직 부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영국 식민주의자들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유혈 사태가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개항장 전체, 나중에는 중국 전역으로 반제국주의의 물결이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5년부터 26년 사이에 이르는 기간 동안 홍콩에서 그 영국 시민 당국에 저항하는 파업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났고, 그리고 1922년에는 그 이전에 1922년에 홍콩에서 그 선원 조직들, 그러니까 그 항구나 부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 영국 시민 당국에 저항하는 그러한 폭동이 한번 세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들, 그러한 그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역시 이제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그 물결과 더불어서 25년에 완전히 또 한번 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홍콩을 떠난 중국인 수, 홍콩에 거주했던 중국인 수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어떻게 뭐 돌아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식민 당국도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자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유연한 그런 노동 정책을 나중에는 유연한 노동 정책을 펴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1920년대 중반에 홍콩의 그런 사회주의 조직이라든지 공산당 조직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도 이제 삼합회랑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그런 뭐 상황이 있었나요? 삼합회랑 연관성,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삼합회와의 연관성을 그 백색 테러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북벌이 끝나고 장개석이 이제 북벌 도중에 장개석이 이제 상해에서 삼합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쿠데타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합회를 이 단순히 그 백색 테러의 어떤 앞잡이로만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삼합회나 이런 지하 조직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지하 조직 이런 것들은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공이 다 이용했던 거예요. 그게 약간 헷갈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 뭐 상하이 쿠데타 때는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삼합회를 장개석이 동원했는데 홍콩을 보니까 또 삼합회가 또 노동자 집단이랑 결탁돼가지고 네, 네. 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었어요. 네, 양쪽에 다 있었고, 네. 뭐 홍콩 잠깐 홍콩에서 벗어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혁명을 하게 되잖아요, 본토에서. 그때도 보면 그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중국 공산당의 힘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계급 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로컬 조직과 지역 조직과 굉장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보면 유연한 어떤 정치 스킬을 발휘한 거죠. 홍콩에서도 마찬가지. 홍콩에서도 그 기존에 있었던 삼합회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조직들과 유연한 관계, 그 정치적 조류 내지는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러한 시빌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시민사회 조직과 유연한 관계를 뭐 삼합회를 시빌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비공식 사회 조직, 비공식 사회 조직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게 1949년도에 이제 중국 본토에서 중국 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이라든지 화교뿐만 아니라 동남아 이제 그 어떤 노동 조직이라든지 이런데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미치고 유지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1967년도 홍콩 폭동에도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냉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콩은 경제적으로는 순탄한 성장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호황, 그렇죠. 정유 경제 호황에 발맞춰서 순탄한 길을 성장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성장의 그늘 속에 살았던 억눌렸던 홍콩 노동자들, 빈민들, 네.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67년의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분위기, 네. 68 혁명이라고 뭉뚱그려서 중국의 얘기하는 문화혁명의 영향,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혁명, 그죠? 그러니까 68 혁명에 영감을 준 게 문화대혁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67년의 그런 홍콩의 그 총파업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홍콩의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미 1966년도 그 전해에 그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노동자 조직이 폭동을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타페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섬에서 구룡반도로 이제 왕복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보통 구룡반도에서 홍콩 섬을 출퇴근을 하는데 그 스타페리 요금을 이제 100% 인상을 하니까 2배로 올리니까 그 노동자 계층이 불만이 폭발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그 지하철 요금 2배로 올렸단 말이에요? 아니 스타페리.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열 받죠. 2배니까. 근데 그래서 홍콩 가서 보시면 요즘 이제 MTR이라고 지하철이나 버스는 요금이 꽤 비싸요. 맞습니다. 기본 요금이 1,500원 넘고 거리에 따라서 막 2,0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좀 비싼 요금에 비해서 스타페리라든지 트램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구식 교통수단이고 노동자나 저소득층 계층이 많이 타기 때문에 요금을 아주
적게 싸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불만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스타페리도 아직까지 막 뭐 홍콩 달러로 5달러? 이런 한국 돈은 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967년도 이제 홍콩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중국의 문화혁명을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홍콩의 그 노동자 조직의 그런 뭐 사람들이 모택동의 그 마오쩌둥의 어룩 빨간 책을 들고 왼손에 들고 이제 공산주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반제국주의 영국 타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當年即係60年、67我哋細佬哥嘅時候咧，香港住屋係差到不得了嘅，直頭好差嘅。即係好似而家仲有一啲咩劏房啊，啲咩嗰時有木屋區嘅，爸爸媽媽做餐懵嘅咧，我哋係飽受住殖民統治底下嘅壓迫同埋傷害。香港嘅市民咧都會覺得唔應該再受咁大嘅壓迫㗎嘛，所以積聚咗一啲咁嘅怨恨喺度咯。印象中咧，我哋覺得係一個工人咧就好憤怒嘅。好憤慨嘅，咁就激發咗呢個即係暴亂嘅事件。示威啊、抗議啊咁。由於當時政府嘅即係強烈打壓咧，咁呢個就升級咗，即係有鎮壓啊，有拘捕啊，有人受傷啊咁樣。 그러면서 이게 굉장한 무력 시위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염병도 던질 뿐만 아니라 폭탄, 그렇죠. 길거리에다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홍콩 폭동을 주도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홍콩 공회연합회라고 있어요. 네. 이게 아직도 홍콩의 최대 노동조합이더라고요. 네. 한 40만 명의 그 조합원이 가입해 있고, 그런데 이 좀 아이러니하게 이 홍콩 공회연합회 이 노동조합이 지금은 친중국,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제국주의, 반영 운동을 앞장섰다면,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영향도 받고 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이제 영국의 저항에서 투쟁을 해오다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우리는 친중 조직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친중 보수 정당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념적으로는 약간 그 친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 좌파긴 하죠. 좌파긴 네, 하죠. 좌파인데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보수는 그러면 중국 기득권에 이제 의존한다.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1920년대 그런 홍콩 총파업, 그쵸. 그때 존재했던 어떤 노동 조직이라든지 사회 그 공산당 조직이라든지 사마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1960년대까지 그렇게 근근히 이어져 내려왔을까라는, 저는 뭐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네. 근근히 이어져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잘 하는 게 그 지하당 조직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활동하는 이런 것들 경험이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1년에 창당되긴 했지만 사실은 21년에 창당되고 4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그 다음에 장개석과 이제 20, 30년대 대결을 할 때, 이때 대도시 지역에서 이 중국 공산당이 지하당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만 가면은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붙어있죠. 붙어 있으니까. 국경은. 네, 붙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러한 어떤 20년대부터 폭발했던 그러한 그
공산주의 세력 내지는 뭐 좌파 세력 이런 세력들이 면면이 어떤 점조직이긴 하지만 면면이 어떤 그런 조직이나 세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무력 시위 폭동이 너무 이제 과격화되니까 급기야는 중국 본토에 이제 주은래가 그렇죠.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중단되긴 했지만 이제 홍콩의 중산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업 그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본토의 공산주의 영향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노동자 계층의 무력 시위가 또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약간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의 간극이 이때 약간 벌어지지 않았나. 약간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영국 식민 당국이 이제 중산층을 이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중산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 노동자 계층, 홍콩의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압력을 이제 좀 줄이는 거죠. 네. 소셜 프레셔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80년대 후반까지 홍콩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1967년에 그 폭동의 트라우마 이런 거는 홍콩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콩의 민주화 투쟁을 할 때도 그런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경계하면서 평화 시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또 역으로는 그런 그 시위대의 동력을 좀 쉽게 상실시켰다는 그런 지적도 나중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67년 혁명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영국도 점차적으로 홍콩 그 사회의 자치권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간 민주화의 어떤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하고자 영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도로 넘어가면 영국과 중국이 그 홍콩의 정확히 얘기하면 신계 그렇죠. 뉴 테러토리의 반환 문제를 협상하게 되죠. 99년도가 99년간의 조차 기간이 97년도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신계하고 그 구룡반환 홍콩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러한 지위는 좀 달라요. 그죠? 신계 같은 경우에는 조차한 곳이고 리스를 한 장기 임대를 받은 곳이죠. 그 다음에 홍콩하고 구룡반도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할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콩하고 구룡반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여기를 중국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당시에 영국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낙관적인 어떤 그 전망, 중국이 79년에 개혁 개방한 이래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충분히 민주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 하에서 이 신계뿐만이 아니라 구룡반도와 홍콩도 함께 중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이번에 다 털어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계와 더불어 구룡반도, 홍콩까지도 모두 중국에 반환하게 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그 향후 50년간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일국 양제를 보장하겠다라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서 영국이나 이제 서방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중산층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중산층이 결국에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50년 정도면은 중국의 뭐 대도시 북경이라든지 상해 중산층들이 이미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고, 민주화를 성취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홍콩은 당연히 그 민주화된 중국의 시스템 하에서 번영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적 전망을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그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중국의 중산층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닥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예측이 어긋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어긋나면서 중국의 뭐 시진핑 정부라든지 중국의 지배 체제는 훨씬 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서로 다른 전망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중국의 홍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이제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는데 50년간 이제 일국양제를 유지한다. 그렇죠. 이런 약속이 중국이 바라보는 관점과 홍콩 시민사회가 바랐던 관점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국이 바라봤던 관점은 이제 주권 문제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뭐 홍콩 시민사회 플러스 영국이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영국이나 홍콩 시민사회가 바라봤던 거는 일국양제라고 하는 것은 주권은 중국에게 돌려주지만 그 주권은 중국에 속해 있지만 행정권 이런 것들은 영국이나 홍콩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행정권은. 그렇지만 중국이 봤을 때는 이 주권과 행정권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주권은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조금 이제 일국양제를 바라보는 홍콩 시민사회 플러스 영국의 관점, 그다음에 중국 당국의 관점이 차이가 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산혁명 단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반환된 시점에 이제 제정된 홍콩 기본법에 보면 그런 주권과 행정권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홍콩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민주화 요구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침해가 된다고 봤던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우산혁명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이 우산혁명은 이제 주로 오큐파이 센트럴, 그래가지고 중환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센트럴 지역을 점령해라. 그래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걸 약간 차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홍콩 대학의 법대 교수가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조직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홍콩의 대학연맹, 그리고 그 당시에 항민사조라고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식 국민교육, 애국 교육을 반대했던 조슈아 웡이라는 조슈아 웡이라는 청년이 14살 때부터 이 중국식 교육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우산혁명 이제 나중에 송환법 반대까지 해서 이제 그 홍콩의 민주화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서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Seems like a real David and Goliath kind of struggle. Joshua is very passionate and he truly cares about Hong Kong and is willing to give everything for it. What we hope to do is just demand freedom of mind and freedom of speech. It's not Hong Kong anymore. The future of Hong Kong should be decided by Hong Kongers. It's the Joan of Arc story, right? The youngster who can see the world clearly comes into a complicated adult conflict. The sense of scale could not be larger.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ur hometown. I will never stop until Hong Kong is Hong Kong again.